그 제보가 연락 드리는데 네네. 지금 이 씨한테 돈 빌려주셨죠? 네. 자, 지금 네네. 요 뭐 건수도 많고 부모님이 제보가 가지고 연락을 드리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135만 원에 112만 원 들어갔으면 원금 23만 원에 네. 법정 이자 2만 원 해가지고 네네. 25만 원 입금 시켜드리면 그 조심하지 말고 종결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CCTV 피해가 문경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강남에서는 지난 1년 반 사이 김용진 씨에게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 건 2년 전입니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지만 집 대출로 더 이상의 제도권 대출이 힘들었던 김 씨는 A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그런데 그가 접촉한 대부업체는 타의 명의로 등록된 불법업체. 인터넷에서 알고 이제 전화를 걸게 됐어요. 처음에 빌리신 돈은 얼마나 됐습니까? 필요한 금액은 이제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심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20부터 한 3주간을 사용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금액이 늘어난다 해서 20부터 시작을 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김 씨는 빌린 20만 원을 일주일 뒤 35만 원으로 갚아야 했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2년간 지속한 결과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원금은 3억이라고 치면요. 네. 이자가 4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2021년 7월부터 거기서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하셨으니까 한 2년 동안 원금으로 빌린 돈이 3억, 네, 거기에 붙은 이자가 한 4억쯤 된단 말씀이세요. 4억이 좀 넘죠. 예. 김 씨의 입금이 늦어지자 곧장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밤새도록 폭언이 담긴 문자와 SNS 메시지가 전송됐고 아픈 아이를 두고선 입에 담지 못할 협박도 이어졌는데요. 김용진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131명. 들어가. 야, 움직이지 마. 내려나가. 나 일어나시고. 내려나가. 가만히 있어. 이쪽으로. 대부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합법적인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서는 뭐 취업 준비생, 아르바이트, 학생 계층이 많았고요. 30대에서는 이제 그 뭐 비정규직이나 이제 고용이 좀 불안정하신 회사원들,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이제 50대, 60대까지는 자영업자나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린 이들 불법 사교명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막대한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저희가 수사를 해보니까 2021년부터 이제 조직원들이 대거 영입이 되는데 조직이 확장되니까 철저하게 그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충분한 영업망을 갖추고 업무 분장을 해놓은 게 쉽게 보면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와서 공개가 됐을 때 이 조직 내에서는 꼬리 자르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실체를 더욱 숨기고 영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밑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조직이 운영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간절함을 악용해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일명 강실장 조직은 전형적인 불법 사교명 범죄 조직입니다. 지난 9월엔 이 조직의 관리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강실장 조직의 수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라면
아무 담보와 조건이 없이 돈을 좀 즉시 빌려줬던 겁니까? 예, 이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양산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뭐 사금융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그 신용 상태 아니면 뭐 재산 관계, 소득 관계를 파악을 하고 나서 뭐 대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정하는데요. 이 강 실장 조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가 원하는 그 소액을 빌려주면서 그 소액을 빌려주는 과정에 이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강 실장 조직은 비교적 추심이 쉬운 5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의 상환 기간을 뒀는데요. 돈을 빌린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대출 이자를 연 이율로 계산해보면 최대 50%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50%면 법정 이율의 250배입니다. 심지어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시간당 수십만 원의 대출 연체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너 지금 2시간 연체로 붙었어. 오후는 60에 오전은 20, 80이잖아. 너 그리고 또 2시까지 입금 못 할 것 같은데? 2시? 2시 지날 것 같은데? 110만 원이야, 총. 얼마요? 연체료만 110만 원이야.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계산으로 15만 원을 빌린 피해자의 빚은 한 달 만에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5만 원은 3개월 뒤에 1억 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올해 10월 동대문 경찰서가 적발한 이 불법 대부업체는 무려 1만 3천%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한 달 만에 한 1,200, 1,300만 원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달에. 그러면 이제 대략 13,000%가 나오거든요. 한 달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조사에 의하면 불법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650배에 달합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원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은 초고이율 외에도 교만 수법으로 단기간에 빚을 눈덩이처럼 불립니다. 일반적인 사채업자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원금을 이제 한 100만 원을 빌렸다. 근데 이자를 이제 30이나 50,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5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자를 못 냈다. 그러면 원금 100에 이자 50이 합쳐서 150이 이제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금 100에 이자 50이면 50%라고 쉽게 계산해야 되죠. 그럼 원금이 150이 되면 50%, 75만 원이 또 이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걸 보통 꺾기라고 하거든요. 대출 연체금을 원금에 추가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몇 번만 반복하면 빚은 순식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제때 못하면 다른 업자를 소개해줘 다중 채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감기라는 수법입니다. 그 다수의 수금팀 그 범인들이 서로 모르는 다른 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한테 동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재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그쪽 그 수금팀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뭐 현혹을 하면서 재대출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저기 피해자분들은 다시 빌려서 기존의 원금, 이자, 연체료를 갚는 구조고요.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하는 것도 모자라 끔찍한 협박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 내에 마련된 방음 부스,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대출 조건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고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자기 가족들, 뭐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오빠, 여동생, 심지어는 이제 뭐 집안의 가장이면 자식들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 친구들,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한테 나체 사진이 뿌려지면 이 수치심과 모멸감, 이거는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 실장 조직의 불법 추심 수위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럼 제가 딸한테 말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딸내미가 전화를 안 받잖아. 나도 연락해보겠습니다. 그쪽 차단했다며, 딸내미. 예? 그쪽이 딸내미 차단했다며. 난 그럼 진짜 설마 똑같은 거 아니야. 심지어 조직의 하위 조직원들은 매일 할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이미 상한이 완료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 상한이 완료된 피해자들 중에 조금 경찰 신고를 좀 안 할 것 같고 이런 피해자들을 물색을 합니다. 찾아내서 전화를 해서 저번에 돈 빌려간 거 안 갚았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돈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면 난 모른다. 니 안 갚았다. 빨리 갚아라. 오늘 몇 시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추심 들어간다. 라고 통화를 합니다. 그런 후에 1시간이나 뭐 2시간 후부터 왜 돈이 안 들어오냐. 이러면서 가족들까지 또 협박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상한이 끝난 그 채권을 갖고 허위로 그냥 막 뜯어내는 식으로.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 불법 추심에 네, 안녕하세요.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는데요. 박 씨에 따르면 연체가 시작되자 불법 추심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소득은 그나마 그때 있었거든요. 징징할 수 있는 소득도 있었고 연체도 없었고. 제가 이때가 딱 그 임신 기간이었어요. 소득은 없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질 수 있는 소득은 없고 납부는 하면서 이제 이자가 2달, 3달 이렇게 미뤄지니까 점점씩 고강도로 이제 추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끝도 없이 전화를 하고 이걸 안 받는다면 더 다른 이제 진행을 막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우편도 날라오지만 뭐 자동차를 압류하겠다, 집에 찾아가겠다, 뭐 애들이 뭐 있는 곳에 뭐 서 있거나 뭐 이렇게 애들이 있는 뭐 애들이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같이 서 있거나 전화를 하면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한다던가. 결국 박 씨는 스트레스로 안 좋은 일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가 그렇게 된 것도 유산을 연달아 2번을 했는데 그 불법 추심 그거를 좀 많이 심하게 받았어요. 그 사금융에서 불법 추심을 너무 심하게 받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도 많아서 유산과 동시에 유산하면서 이제 막 치아가 막 무너진 거죠. 잇몸이 한 번에 막 무너지면서 이도 막 그냥 빠져버리고. 끔찍한 비톡촉은 비극적인 결과로 끝이 나기도 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그러나 남겨진 새 모녀는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으로 거주지가 노출될 경우 원래들 채권자들이 두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더욱이 새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지자체들도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생활고와 투병에 시달리던 새 모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비톡촉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새 모녀가 택한 길은 스스로를 영원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비톡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새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특성에 맞춘 섬세한 정책 설계도 필요합니다. 한국금융범죄 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에게는 하루에도 10여 건씩 제보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제보가 그냥 익명으로 오는 건가요? 이게 보통? 네,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실명으로 옵니다. 실명으로 네. 소장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이 소장은 사인 제보자가 원금과 법정 이자를 다 갚았지만 여전히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 교통 정리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60이었었고요. 처음에 60.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125만 원으로 해서 갚았고요. 125. 두 번째는 두 번째는 60으로 해서 60. 네, 70으로 해서 100으로 갚았고요. 제보를 한 30대 남성은 총 180만 원을 빌려 275만 원을 갚은 상태. 여전히 남은 상환금이 감당이 안 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채업자 지금 전화번호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정리되고 하면 이제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됩니다. 처음이라 제가 도와드립니다. 사채업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계속 신호만 갈 뿐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전화를 안 받네.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사채업자들과의談판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제보가 연락드리는데 지금 이 씨한테 돈 빌려주셨죠? 자, 지금 요 뭐 건수도 많고 부모님이 제보가 가지고 연락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35만 원에 112만 원 들어갔으면 원금 23만 원에 법정이자 2만 원 해가지고 25만 원 입금 시켜드리면 그 조심하지 말고 종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되게 좀 스무스하게. 안 그래요. 일반 사람이 전화하면 안 그렇습니다. 이제 험악하게. 이제 빡빡하게 하죠. 그러니까는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제 이동이가 전화하니까 잘하는 거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씨알이도 안 맥힌다고. 사실 이기동 소장이 불법 사채 피해 구제에 뛰어든 건 그의 어두운 과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제 총책들한테 대포 통장 양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남은 인생을 자신이 지은 죄를 갚는데 쓰기로 했다는 그. 그런데 이 소장에 의하면 불법 사채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광고하는 팀,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빼내는 팀, 그리고 협박하는 팀, 그리고 가머니슬로 유혹하는 팀, 그리고 채권 출심팀, 인출팀, 자금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투자하는 이제 이런 조직이 보이스피싱하고 너무 유사해요. 또 이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고 광고를 하고 대포 통장으로 돈을 편취해가는 방법이 또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탈취를 해서 가머니설이나 협박으로 돈을 편취를 해갔다면 이것은 돈 10만 원, 20만 원을 먼저 빌려주고 개인정보를 받은 다음에 협박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선 보이스피싱에 버금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금융범죄의 인출 도구로 사용돼가는 대포통장, 모든 금융범죄의 착발선으로 사용돼가는 대포폰, 이것이 범죄자들한테 가는 순간에 리딩방 사기, 불법 사채, 불법 마약, 보이스피싱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준비물이 없이는 절대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명의로 했기 때문에. 대출길이 막힌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명 상품도 중요합니다. 앞서 불법 사금융 업체 협박에 시달린 박 씨는 현재 채무 조정을 받으며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한마디 해주시고 이게 채무 조정이 완료됐거든요. 네. 나올 때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정말 좀 많이 한 3년 가까이 되게 많이 짓눌렀던 거를 벗은 기분이 들고 그와 함께 와 정말 앞으로는 정말 뭔가 성실히 이 사람들한테는 한 번 또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지만 가게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절박한 마음에 수개월 전 또다시 대부업체 대출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가벼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별력을 많이 잃었는데 그래도 또 한 박자 쉬어서 한 박자만 딱 쉬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긴 하죠. 근데 그 한 박자 쉬기가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막막하던 차에 알게 된 게 소액 생계비 대출입니다.
올해 3월 첫 선을 보인 소액생계비 대출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출시한 상품입니다. 박 씨는 상담 후 1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다른 정책금융상품과는 달리 현재 금융사에 연체 중인 대출이 있어도 가능한 것이 큰 장점. 전기세, 수도세가 아주 소액이라도 저한테는 정말 좀 중요했거든요. 어쨌든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단전이나 단수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납부하면서 어쨌든 가족이 좀 편안했죠. 그 시기가 정말 단비 같고 정말 꿀같이 너무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현재 소액생계비 대출을 포함해 취약 차주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이 시행 중입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 곁에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맞춤형 종합상담을 통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정부는 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늘릴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인 머릿고개를 넘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 금절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 나간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한 채 고통에 실험하는 피해자들은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